안녕하세요.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라고 하고요. 29년 차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고요. 한 20권 정도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이게 뭐 전환점이 항상 돈 버는 기회더라고요. 보니까 10여 년 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중국 붐 한번 2010년, 11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돼서 특히 중국 내수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요인이었고 또 그전 10년 전에는 정보통신혁명이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1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격변의 흐름이 나오는데 다음번 흐름은 어디서 나올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준비된 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준비라는 것은 결국 경제는 영원히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불가능하고 추세가 형성됐다 싶더라도 결국은 그게 뭔가 전환점에서 한번 꺾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추세 따위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그런 추세가 바뀔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축이면 저축이고요. 특히 저는 뭐 좋아하는 달러 예금 같은 이런 식으로 불황에 또는 시장이 되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승부처에서 굉장히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지 않겠나,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버블이 생길 땐 확실히 전환점이 오더라고요.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, 버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추세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품이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에서 가장 거품이 심한 데가 어디냐고 하면 한번 미국의 기술주하고 한국의 부동산일 텐데, 이 둘이 최근에 한 5년, 10년을 놓고 볼 때 최고의 자산들이 버블이 나요, 원래. 이 버블이라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. 정말 실물이 없고 실제가 없는 게 버블까지 안 가요. 좀 오르다 말지. 근데 이렇게 버블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다라는 건 되게 희소한,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 같은, 이대로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자산 가격이 결국 버블 레벨까지 간다라는 거죠.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일단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동산, 이 둘이 지금 제일 좀 걱정스러운데, 문제는 뭐 이게 버블이라는 게 케인즈의 말대로 버블이란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이 붕괴된다, 언제 붕괴된다 이렇게 예측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, 이 일들이 변화가 나올 때, 이쪽에서 뭔가 징후들이 보이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, 그렇게 생각하고,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공부, 특히 역사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.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. 자산시장은 모든 사람들이, 근데 올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느끼거든요. 진짜예요. 예, 그 얼마 전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, 저를 비롯해서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부터 이코노미스트까지 해서 한 20분 이상이 부동산 시장 2022년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른다고 적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되게 안 좋은 신호죠. 그죠?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.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도취됐거나, 아니면 비관론자들이 그 설문조사에 빠졌을, 이 사람을 넣으면 인기 없고 독자들이 싫어해, 구독자들이 싫어해,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. 이 모든 거는 안 좋은 징후죠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 뭐 계속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,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갈 수 있으니까.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어떤 엄청난 기대를 하기는 이제는 정말 먹이까지 온 거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들고, 또 미국은 캐시우드가 이끌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노베이션 이런 ETF들 기억나실 텐데, 그게 고점에서 지금 50% 빠졌거든요. 근데 그 아크의 이노베이션 ETF에 담겨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예요. 여러분,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도 아크가 담고 있는 ETF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. 뭘 뜻하냐 하면 그 이외의 다른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. 캐시우드가 담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하자면,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&D 규모가 큰 회사를 좋아해요. 그 회사는. 이 어마어마한 혁신 성장 기업들이 갑자기 다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주가가 빠졌을까? 이건 결국 뭐냐면 그 기대가 다 주가에 반영된 면이 있지 않냐. 일부 기업들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. 이런 부분에서 향후 상당한 전환점들이 출현할 수 있다,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죠.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좌우하는 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, 사실은 달러의 그 자체의 방향이 기축통화라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
그래서 기축통화 국가인 달러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최근 미 연준이 공개했던 의사록이라든가 또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고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 양적 긴축이든 뭐든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연준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이런 시기에는 대체로 달러는 좀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제가 가끔 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죠. 1년 내에 올지 2년 내에 올지 아니면 그 뒤에 올지 저도 모릅니다. 근데 한번 오면 달러 자산의 가치는 되게 급등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가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면 투자의 대안이 너무너무 많아요.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에 또는 뭐 어디 한국에 이런 산업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없다 싶으면 미국 가면 있어요. 미국에 가면 그 동아시아의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기업들이나 중국의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헤지 펀드 전략을 모방하는 ETF도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ETF는 인프라 펀드에 대한 ETF들도 쉽게 얘기해서 도로나 파이프라인의 통행료나 물량에 따라서 세금처럼 이렇게 통행료 받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비슷한 스타일들인데 최근에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프라 관련돼 있는 사회간접자본 관련돼 있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쪽 분야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이 특히 전국 단위 아파트 가격이 2021년 한 해에 20% 올랐거든요. 근데 미국도 20% 올랐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8년째 오르면서 거기서 또 20% 올랐으니까 좀 겁이 나는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좀 조정도 받았고 또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되게 부진한 시기가 오래 있다가 올라온 거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부동산이 더 싸게 느껴진다고 생각된다면 미국 리츠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ETF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ETF들에 분산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이라서 이렇게 분산해놓고 특히 채권에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들도 미국에는 특히 그 배당 귀족주라는 펀드들도 있거든요. 처음 들어보셨을까요? 이런 펀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 2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고 배당 성장하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기업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달러 자산의 매력은 제가 지금 레벨에서는 1,000원대 밑에 있을 때 뭐 이럴 때에 비하면 매력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모아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금리가 좋아요. 1.8%까지 가서 이거 좋잖아요. 지난 2년, 3년 내 최고 금리잖아요.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는 상품인데도 한 4, 5년 주기로 한 해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. 그런 시기가 출현하고 그 뒤 한 2, 3년 뒤의 수익률을 보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뭐 얼마 정도 수익이 심지어 나냐 하면 20% 난 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2020년이 그랬거든요. 이런 식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손실이 잘 안 나는 상품인데도 손실이 났다. 지금 손실 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은 채권 투자한 분들이 재미를 못 봤어요. 그럴 때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내에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채권도 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프라도 사고 미국 배당주도 사고 리츠도 사놨다면 그렇게 경기 변동에 거의 걱정 안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놓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제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시기가 지난 한 40년 동안에 2번 있었거든요. 언제냐면 뭐 외환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10년대 한 번인데 그때가 죄다 다 미국 달러 강세 국면에 부동산이 힘들었었어요. 그런 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에 내가 너무 많이 투자가 돼 있어서 이거 팔기도 지금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물론 제일 먼저 빚을 갚아야 되지만 빚을 갚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품에 n분의 1 해서 그냥 한 25%씩 예를 들어서 한 1,000만 원 있다 그러면 250만 원씩이라도 한번 사보는 건 상당히 괜찮은 전략 아닌가 생각됩니다.